지금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금은 그냥 인플레나 전쟁 때문에 잠깐 오른 거고 은은 금 때문에 오른 거다. 근데요, 그건 화면에 보이는 이야기고 진짜 이야기는 화면 밖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단순한 금은 가격 변동이 아니라 돈의 룰 자체가 바뀌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은 폭락 뉴스의 시선을 뺏겨 있는 사이 세계는 조용히 달러 이후의 시스템을 깔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금은 공식적으로 돈 취급을 받기 시작했고 은은 대중이 눈치채면 안 되는 금속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딱 세 가지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왜 금만 신고가로 달리게 허용되는지, 왜 은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한 번씩 눌러버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돈이 어디로 이동할지, 그 흐름에서 개인이 어떤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지, 영상 마지막엔 특히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이 갈라질 때 시장이 내는 경고 신호,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진짜다라는 신호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금은 차트, 그건 결과일 뿐입니다. 원인은 이미 다른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클릭 한 번이면 쉽게 취소되는 거니까 지금은 저를 믿고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 뒤에 들어주신다면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을 잘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이 왜 이렇게 강하냐? 개미가 사서가 아닙니다. 금이 계속 신고가를 찍는 이유를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서라고 설명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진짜 그림은 이거예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뿐 아니라 동유럽, 중동,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요. 왜냐? 중앙은행들은 금을 수익을 보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다는 건 한마디로 통화 질서가 바뀔 때 안전벨트를 미리 매는 행위예요. 역사적으로도 중앙은행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늘 큰 전환이 뒤따랐습니다. 1960년대에 금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결국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이 몇 년 뒤에 확 뒤집혔죠. 그게 브레튼우즈 붕괴로 이어졌고요. 글로벌 통화 리셋이 대체 뭔데? 쉽게 말해드릴게요. 리셋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음모론부터 떠올리시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그냥 권력과 신뢰의 재배치예요. 세상에는 나라가 수백 개고 통화도 수백 개죠. 근데 국제무역을 할 때 결제 통화를 하나로 통일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통화가 국제거래의 표준이 됩니다. 그게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가 되면 무슨 이점이 생기냐? 그 나라는 돈을 찍을 힘이 커집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통화를 보유해야 하니까 그 나라 채권도 사고 그 나라 금융시장도 떠받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가 그 나라 통화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축통화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찍기 시작하면 신뢰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새 세력이 파고드는데요. 이게 바로 리셋의 본질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버튼 누르고 리셋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권력 이동입니다. 짧게 역사만 딱 연결해 볼게요. 1944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달러를 중심으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달러는 금과 고정된 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했고 다른 통화는 달러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 복지, 각종 지출로 달러를 너무 많이 찍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야 이거 달러가 너무 많잖아. 그럼 금으로 바꿔줘 하고 달려들었고요. 결국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창구를 닫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진짜 역사적 폭발이었죠. 달러는 완전한 신용화폐 체제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금 퇴한을 끊어버렸으면 달러의 권력은 원래 약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1974년의 페트로달러 구조입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석유를 달러로만 사게 만든다. 석유는 전 세계가 필요하니까 달러도 전 세계가 필요해집니다. 그렇게 달러는 금 없이도 왕자를 유지했죠. 자, 근데 지금은요. 그 페트로달러의 연결고리가 예전만큼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원유 거래에서 달러만 쓰는 구조가 점점 느슨해지고 다양한 통화 결제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달러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이게 큰 방향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금은 그렇게 올려주면서 왜 은은 이렇게 흔들어 버리냐? 제 생각엔 논리가 있어요. 금은 기관과 국가가 들고 있는 금속입니다. 중앙은행, 국가, 거대 자금, 그리고 규제 안에서 움직이는 플레이어들이요. 금이 오르면 그들의 대차대조표가 강해집니다. 금은 신뢰의 자산이니까요. 반면 은은 대중의 금속입니다. 단위 가격이 싸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고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은이 폭발적으로 올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거 통화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은은 그런 면에서 경보장치처럼 역할을 해요.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거죠. 그래서 은은 차트상으로 자꾸 흔들고 증거금을 올리고 급락시키고 공포를 만들고 이런 레버리지 청소가 반복됩니다. 특히 선물시장 구조에서는 증거금을 올려버리면 빚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 플레이어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죠. 가격은 급락하고 뉴스는 은이 끝났다 라고 떠들고 그 순간에 누군가는 조용히 주워 담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종이 가격은 떨어지는데 실물은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요. 서쪽의 큰 시장은 선물 중심입니다. 런던 금시장, 뉴욕 상품거래소 같은 것들이요. 대부분 계약 거래로 끝나요. 말 그대로 종이를 사고 파는 시장이죠. 반면 어떤 시장들은 실물 인도가 더 중요합니다. 제조업이 실제로 금속을 필요하니까요. 이때 나타나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같은 은인데 어떤 쪽은 훨씬 비싸게 거래된다. 그 차이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즉, 차익거래.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거래가 평소처럼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건 한 줄로 요약됩니다. 실물이 잘 안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실물이 부족하거나 물류, 정책, 규제, 수출 통제로 막히거나 공급망이 잠겨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베이시스라는 단어, 이거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딱 하나만 전문 용어를 쉬운 말로 정리해 드릴게요. 베이시스는 뭐냐? 지금 당장 받는 가격과 나중에 받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보통 나중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면 보관비, 보험료, 이자 같은 게 붙거든요. 이걸 콘텐고라고도 하죠. 근데 반대로 지금 당장 받는 게 더 비싸다. 이러면 시장이 말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야, 이거 지금 당장 실물을 필요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지금 물건을 구하는 게 빡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가격이 더 폭발한 에너지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변동성도 커집니다. 한마디로 숨겨진 긴장이 이 가격 구조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퍼즐 한 조각입니다. 은 이야기가 단순히 투자가 아니라 왜 전략이냐? 은은 태양광, 전기차, 데이터 센터, 반도체, 군수, 전자, 위성, 각종 센서, 말 그대로 현대 문명의 혈관 같은 금속입니다. 그리고 금과 다르게 은이 비싸다고 해서 산업이 안 사요, 이게 잘 안 됩니다. 필요하면 사야 하거든요. 여기서 중국이 뭘 하냐? 은을 민간용이면서 동시에 전략, 군사적 목적에도 쓰일 수 있는 물자처럼 분류해서 수출을 자동이 아니라 허가로 바꾸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왜 무섭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금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문턱을 아주 높게 만들어서 허가받을 주체를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거 낯설지 않죠? 히토류에서 이미 비슷한 장면을 전 세계가 겪었습니다. 공급망이 한쪽으로 기울면 그 순간부터 가격이 아니라 허가가 시장을 움직여요. 여러분, 은이 왜 종종 갑자기 미친 듯이 움직이는지 아세요? 은은 대부분 단독으로 채굴되지 않습니다. 구리, 납, 아연 같은 걸 캐다가 부산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 은 가격이 2배가 되어도 3배가 되어도 은 생산량이 2배가 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라고 하죠. 수요가 확 늘었는데 공급이 바로 못 따라가면 가격은 어느 순간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리고 은은 역사적으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멀쩡하다가 어떤 계기에서 갑자기 폭발하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청산으로 또 급락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가격 현실로 자리를 잡는 이 패턴이 반복돼요. 이제 금 쪽에 결정타 하나만 더 얹겠습니다. 여러분, 규정이 시장을 바꿉니다. 은행은 좋은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위기 때도 버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산 말이죠. 그 자산을 규정에서는 보통 최상급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런데 한때 금은 이상하게도 금융 시스템 안에서 애매한 자산으로 취급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금이 다시 제도권에서 핵심 자산으로 재분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요. 이건 단순한 투자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비싸든 싸든 규정과 위험관리 기준이 바뀌면 사야 하는 수요가 생깁니다. 투기 수요가 아니라 의무 수요에 가까운 성격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핵심이 있습니다. 종이금 말고 실물금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면 그때부터는 공급이 훨씬 빡빡해집니다. 실물은 프린트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가격 맞추기 영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금이 몇천 달러 간다, 은이 몇백 달러 간다.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흐름에 대해 집중하고 싶어요. 중앙은행은 금을 모으고 있다. 달러 비중은 장기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결제망은 다극화로 가고 있다. 은은 산업과 전략물자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의 긴장이 드러나는 신호가 보인다. 레버리지 시장은 사람들을 계속 털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게 한 장의 그림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딱 한 가지 관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국면은 전 재산을 올인해서 대박 같은 게임이 아니라 내 자산을 통화 변화에 죽지 않게 만들고 거기서 기회를 잡는 게임입니다. 현금이 아예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화 질서가 흔들릴 때 모두가 믿는 종이만 들고 있는 건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이 다시 주목받는 거고요. 특히 은은 경보장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은이 평온하면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고 느끼고 은이 폭발하면 사람들은 뭔가 큰 변화가 온다고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루 급락에 휘둘릴 때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누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물 쪽에서는 어떤 신호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리셋은 어느 날 갑자기 벨이 울리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모두가 체감되는 속도로 가속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거예요. 남들처럼 공포에 사지 말고 구조를 보자. 그리고 가격보다 방향을 먼저 보자. 7년 동안 금은 투자하면서 저도 종로, 금은방 발품 팔러 다녔고요. 실물을 어떻게 사고 파는 게 유리한지 수없이 많이 연구했어요. 이걸 모르고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보다 5%나 이득 보고 시작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15%나 손해를 보는 상황도 자주 나타났거든요. 이 모든 노하우를 공유 드리려고 강의도 찍어 올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눌러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작 하루 1200원 정도인데 최소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니 한번 믿고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갈 저는 양벨이었습니다.